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오늘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2.5%로 1%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이 얼어붙은 소비에 불을 붙이고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준금리 내리면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경제마저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는 당연히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분들 전원 일치로 3개월 이내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혹시나 비컷을 하지 않을까? 50bp 0.5%포인트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소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 0.25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미리 대응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단행의 배경을 어떻게 밝히고 있던가요? 네, 한은 총재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또 기자회견에서 소상하게 밝혔지만 일단 경제 성장률이 말씀 주셨듯이 작년 11월에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였습니다. 올해 2월에 1.5%였고요.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수정 전망을 해서 0.8%로 거의 한 반으로 낮췄죠. 0.7 낮췄으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몇 개월 만에 낮춘 이유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될 것 같다. 사실은 수출은 그런 대로 데이터는 괜찮게 나오는데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이미 약해졌고요. 반도체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경기의 온도 자체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내수 쪽을 보면 이제 생산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약하거든요. 이미 약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올해 한 0.5%포인트 조금 갉아먹을 것 같고요. 낮출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또 소비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용이 안 좋으니까 또 가계부채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러니 이제 금리라도 낮춰서 소비나 투자를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특히나 이제 그 중소기업, 취약계층, 영세기업,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갈망했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무척 많이 늘고 있고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자산가들한테는 0.25%포인트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라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정말 있어보지 않았던 성장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미만은 저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 5월 초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장기 추계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5년부터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1.5%. 그런데 만약에 조금 상황이 악화되면 비관적 시나리오는 더 낮습니다. 1.2%. 그리고 5년 후 2030년부터 40년까지는
0.7%를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KDI가 전망했거든요. 잠재 성장률을요. 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네. 낮은 경제 성장률.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죠. 네. 우리 뭐 다들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41년, 40년 이후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니라. 성장을 안 한다는 거를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거의 네. 아주 커다란 위기 빼놓고는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럴 때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KDI의 전망 보고서를 네. 뒤집어 보자면 노동 투입이 그동안은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요인, 잠재 성장률을 오히려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잠재 성장률을 조금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 투입도 지금 예전에는 1% 위에서 1%포인트 위에서 그게 굉장히 잠재 성장률을 견인하는 주요한 팩터였는데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즉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내수의 구조적인 네. 경기는 순환은 하지만 또 구조적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세가 네. 있는데 그 추세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제부터 할 것은 순환적인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이 경기의 순환적인 침체를 조금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정책이고요. 네. 그것보다는 일단 국가가 네. 재정을 미래의 먹거리, 성장 산업 그리고 자본 배분이 조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잠재 성장률을 그러니까 높이는 한은의 방법이 금리 없다. 정책, 뭐 통화 정책만으로는 분명히 제약이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살기 힘든데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막 걱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진 자산이라도 잘 불려 나가든가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또 미국을 보면은 또 간단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시장도 지금 보면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 국채를 보면은 좀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영국, 독일, 일본 국채 금리가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19 시절이죠. 그때는 0%에서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국채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를 형성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독일 국채 금리만 해도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로 봤을 때 네. 2.58%. 일본도 거의 제로 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던 금리인데 네. 지금 어느덧 1.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네. 같은 경우는 네. 4.58 네. 거의 뭐 4.7인가 뭐 굉장히 뭐 4.5% 위로 지금 치솟았고요. 네. 그 배경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 재정이 고삐가 풀렸다. 재정 지출,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네. 원래는 코로나19부터 급증했습니다. 네. 급증했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네. 각국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풀 수밖에 없죠. 국채 가격이 네. 떨어지죠. 네, 금리가 그럼 올라가는 금리가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네. 한 30% 발행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7년까지? 바로 한 2, 3년 네, 네.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국채는 뭐 10년 만기면 뭐 10년 후에 계속 만기가 도래하고 5년째는 5년 만기 네. 도래하는데 만기 도래하면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시 차환 발행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새로운 금리로 차환 발행을 하는데 그때 그 금리 차이가 원래 네. 발행된 금리와 앞으로 차환될 발행 금리 차이가 네.
각국이 좀 그 시장 금리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각국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네. 2%포인트, 200bp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22년, 2023년만 해도 1% 정도에 발행된 국채금리가 거의 20%였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네. 5%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낮게 발행한 금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4% 위에서 발행된 금리는 네. 반대로 지금은 5%밖에 안 되는데 네. 2030년이 되면 앞으로 네. 한 5, 6년 후에는 네. 이게 17% 거의 20% 거꾸로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낮게 발행된 국채는 네. 높은 금리로 차환되고 네. 지금 높게 된 거는 계속 네. 이제 당분간 가는 거고. 거꾸로 되니까 네. 상당히 이제 국채 시장, 채권 시장 전반에 네. 굉장히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자산가들 아니고는 국채 금리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신경 안 쓰는 좀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국내는 아직 여전히 많아서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 그게 경제에 어떻게 되고 주식 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뭐 미국만 해도 네. 사실은 뭐 30년 모기지 금리를 결정하는 네. 이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국채의 10년물 10년 금리에 맞게 적용되고요. 네. 미국의 뭐 그 자동차를 살 때 대출하는 오토론이라든지 네, 네.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네. 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중요합니다. 4.6까지 치솟았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온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4.5, 네네. 4.5 정도 있는데 4.7까지 갔다가 지금 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뭐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또박또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국채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연기금이나 구부펀드나 이러한 장기자산 운용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이거 리얼머니라고 그럽니다. 네. 이 리얼머니들은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무리하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 자금이 그렇죠. 채권 자금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머니 무브라고 그럽니다. 네, 네. 자금이 이동하면 그만큼 주식 시장이 오히려 수요가 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고 주가를 많이 올리려고 이제 차기 정부들이 정부 그 후보자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 시장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오히려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뭐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볼 볼 수는 수는 없습니다. 없고, 뭐 네. 국채금리 이외에도 뭐 또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라든지 또 네.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 이거를 좀 악재로도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네. 즉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능적으로 기술 혁신, 기술 개발, 기술 응용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이지 않습니까? 혁신 네. 성장 시대고 그러니까 역으로 기술을 가진 기술 헤게모니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점을 채우다 보면 생산성이 개선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2.5%로 저기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더 벌어진 거잖아요. 금리 맞습니다. 차가.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국인 자금 같은 거에 이동은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뭐 2%포인트 네.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로. 이 정도는 뭐 반드시 우리나라 원화를 조금 약하게 만든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뭐 애매한 수준이고요. 네,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벌어진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계속 약해진다. 네. 한국은행이 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성이 만약에 확인되면 네. 원화가 다시 또 원달러가 올라가겠죠. 네. 원화가 가치가 약해질 텐데 지금 2%포인트 정도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금 각국이 뭐 다시 사실 이제 재정 보따리를 다시 풀고 독일도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네. 지금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뭐 네. 이게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만큼 각박하고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또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중물을 재정 투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다행입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연초보다 지금 많이 환율이 떨어져 있고 우리 원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환율은 이제 뭐 1,380원 정도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지금 관세 전쟁이 하에 네. 선방하고 있는 환율이죠. 고점에서 한 100원 정도 떨어진 환율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뭐 6월을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네. 제 생각에는 1,360원, 70원에서 네. 1,4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달러 환율이 네. 지금 조금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게 네.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는 네. 관세를 때리는 미국의 환율이 좀 강해지고 관세를 얻어맞는 국가 우리 같은 교역국이 네. 환율이 약한 게 지난 트럼프 1기 2017년에서 18년에 보여줬던 현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관세를 더 많이 때리니까 네. 이게 환율이 약해지겠거니 위안화도 올라가고 원달러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게 그만큼 일기 때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경제의 네. 건전성, 네, 재정 수지가 재정 수지의 건전성에 네.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네. 것이 일기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중에 또 한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은 각각의 그 전망도 좀 다르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혼돈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될지 통찰력이랄까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네, 좀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훨씬 더 많다. 가령 기회 요인이요. 미국이 관세 전쟁을 계속 할수록 네. 글로벌 공급망 또 미국에 대한 좀 중간재 첨단 산업의 수요 이런 것들이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네.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에 또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은 네. 우리나라 같이 양질의 제조업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는 훨씬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산업 혹은 기업 이런 그 새로운 혁신 성장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조금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